얼마 전 가을, 평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대동강변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당 중앙위원회 건물 앞 광장에는 아침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다. 대외비서국 국장이라는 직함은 28살부터 시작한 당 생활의 결실이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외교 문서와 대외 홍보 자료, 무역 계약서를 검토하고 결제하는 일이 내 일상이었다. 창밖으로는 새로 지은 과학기술전당이 보였다. 저 건물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외화가 들어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충성이었다. 그날 아침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역성에서 긴급 보고가 왔다는 것이었다. 서류를 받아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수진 동지의 이름이 보였다. 중국 단둥 출장 중 귀국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다. 보위부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는 말에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 동지는 외화벌이 무역회사 이사였다. 내가 대학 시절부터 알던 동기였다.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함께 중국어를 배우던 시절 우리는 같은 꿈을 꾸었다. 체제에 충실하게 봉사하면서도 가끔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말할 수 없는 의문들을 나눴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움직여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숨이 끊어질 듯 가빴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간이 없다는 것, 붉은 수첩이 아니라 초록색이라는 것, 책상 서랍 제일 아래를 확인하라는 것. 그 짧은 통화가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잊지 말라는 당부였다.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차를 급히 세웠다가 다시 천천히 출발시켰다. 운전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오래된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초록색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펼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 이름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이것이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 무역회사 이사들, 해외 공관원들의 이름 이니셜이 보였다. 내가 수년간 결제했던 서류 속 숫자들이 이곳에 다시 살아나 있었다. 아내가 저녁을 먹으라고 불렀지만 대답만 하고 계속 수첩을 들여다봤다. 거울에 비친 39살 박진혁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손이 멈췄다. 빨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을 가진 자가 다음 판을 연다는 문장. 그 아래 내 이니셜이 있었다. 내가 쓴 적 없는 서명처럼 낯설게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누군가의 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첩을 발견한 뒤로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보위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동료들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어쩐지 한 발짝 물러서는 듯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발밑의 바닥이 조용히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최수진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단순 사고 처리되고 있을 뿐, 내부에서는 이미 탈북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비공식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내 이름이 그 명단에서 빠질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서재의 책들이 미묘하게 위치를 달리하고 있었다. 책상 서랍도 내가 정리한 방식과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다행히 초록색 수첩은 이미 며칠 전 다른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다. 천장 속 작은 틈새에 숨겨둔 것이 그나마 안전했던 선택이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12살 된 딸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자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늦게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새벽 모란봉 뒤편이라는 간단한 문장이었다. 강민철이었다. 정찰총국 소속 소령으로 일정 기간 대외 비서국과 업무를 함께하며 수진과 나와 묘한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모란봉 뒤편 작은 정자에서 민철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철은 수진이 중국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단둥에서 보위부 특수조에게 발각되었고 수첩을 넘기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말을 잇지 못하는 민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슬픔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수진이 남긴 수첩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철은 내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은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 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떠난다는 것, 탈북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철은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수첩을 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중국 옌벤의 연락처라고 말했다. 만약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것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정자를 떠나며 뒤돌아보니 민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다. 사무실로 출근하자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보위부에서 오늘 오후에 국장 동지를 면담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을 했다. 떠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가족을 데려갈 수도 없다.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수진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39년을 살아온 박진혁의 삶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특히 내 직급의 당 간부가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바로 양강도 해산으로 가는 당시찰 명목의 출장이었다. 마침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었다. 비서에게 급하게 지시했다. 시찰 일정을 오늘로 변경하라고, 보이부 면담은 돌아와서 받겠다고 연락하라고.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지시를 따랐다. 정오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 있었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들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지막 작별처럼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는 초록색 수첩이 들어 있었다. 또 다른 주머니에는 민철이 준 연락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가족 사진도 신분증도 당원증도 모두 집에 두고 왔다. 아내와 딸에게는 출장이라는 거짓말만 남겼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그들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었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당 지역위원회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숙소를 빠져나왔다. 미리 연락해둔 현지 안내원이 뒷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옛날 대학 동기의 친척으로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외화 5,000달러를 건네자 두만강까지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밤중 우리는 낡은 트럭을 타고 국경지대로 향했다.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했다. 몇 번이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안내원은 능숙하게 대처했다. 비용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두만강이 보이는 지점에서 트럭이 멈췄다. 안내원이 저쪽 숲으로 가면 강이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 돌아가면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직이라는 말이 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쓰일지 안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을 잡으며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참을 걸어가자 강물 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건너편은 중국이었다. 자유가 있는 땅이었다. 아니, 적어도 추격자들이 쉽게 손을 뻗을 수 없는 땅이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철조망이 군데군데 보였다. 초소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기다리며 초소의 불빛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를 노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움직여야 했다. 강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가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주머니 속 수첩이 젖지 않도록 가슴에 꼭 붙들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와 괴로웠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총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풀숲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북한 쪽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더 깊은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길수록
젖은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물에 젖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비닐에 싸둔 것이 다행이었다. 민철이 준 연락처도 무사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9년을 살던 나라를 떠났다. 이제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숲속 어둠 속에서 몸을 떨며 잠시 생각했다. 강을 건넜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 작은 성공이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벽녘에 작은 폐가를 발견했고 숲속에서 떨며 밤을 보낸 나는 해가 뜨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철이 준 연락처를 찾아 옌벤 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작은 마을이 보였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침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혼자 걷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 차림새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위험하다며 빨리 숨으라고 속삭였다. 공안에 신고하면 북송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나를 자신의 집 창고로 데려갔고 며칠간 숨어 지내라고 했다. 연락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틀을 창고에서 보냈다. 겨우 물과 빵으로 연명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창고 틈새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하늘이었다. 셋째 날 저녁 조선족 남자가 누군가를 데려왔고 그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자신을 김이라고 소개했다. 민철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말투도 민철이 설명했던 것과 달랐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김은 먼저 수첩을 요구했다. 나는 경계심이 들어 민철의 안부부터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재촉하며 수첩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순간 그가 재킷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총이었다. 그는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만 주면 안전하게 한국까지 보내주겠다고 덧붙였다.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은 민철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위부에서 보낸 추적자였다. 아마도 민철의 연락망이 이미 노출되었거나 민철 자신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창고 안에는 나갈 문이 하나뿐이었다. 그 앞을 김이 막고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수첩을 넘겨줄 수 없었다. 수진이 목숨으로 지킨 것이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저 도망친 배신자일 뿐이었다. 김이 총을 겨누려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조선족 남자가 삽을 들고 들어와서는 김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김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선족 남자가 재빨리 주우며 그는 나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자는 공안한테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숲속을 헤매며 밤새 걸었다. 발에 물집이 잡혔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다. 추격자들이 곧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새벽녘에 작은 폐가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잠시 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민철의 연락망은 이미 뚫린 것이다. 보위부는 내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안도 곧 움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제 민철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다.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것이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 수첩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혼자서는 안 되었다.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폐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양이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었다. 폐가에서 사흘을 버텼다. 근처 밭에서 훔친 옥수수 몇 개와 샘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중국 공안의 순찰차가 마을 주변을 계속 돌았고 헬리콥터 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추적망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눈이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수첩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지만 악몽만 반복되었다. 수진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보였고 민철이 총살당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곤 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다. 폐가의 벽에 기대 앉아 있으면 가끔 환청이 들렸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발소리,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넷째 날 밤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베이징까지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둠을 틈타 폐가를 나서서 철로를 따라 걸었다. 화물 열차가 지나가면 숨었다가 다시 걸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발바닥은 피로 물들었고 허기와 추위로 의식이 흐릿해져 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작은 마을 근처에서 쓰러졌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낡은 방 안이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돕고 있었다. 자신도 옛날에 배고파서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이마의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 어머니 같았다. 나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며칠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들어오며 공안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다고 알렸다. 탈북자를 숨겨주면 처벌받는다며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문이 벌컥 열렸다. 공안 2명이 들어왔다. 그 뒤로 북한 보안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냉소를 지었다. 리성우였다. 보이부 대자로 평양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를 잡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것이었다. 리성우는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했다. 수천만 넘기면 가족은 무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족, 아내와 딸을 볼모로 잡았다는 의미였다. 내가 탈북한 뒤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리성우는 아직은 교화소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가 협조하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수첩이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의 희생과 민철의 경고와 내 가족의 안위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리성우가 한 발짝 다가오며 손을 내밀으며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첩을 만졌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공안에게 무언가를 중국어로 외쳤다. 공안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나는 뒷문으로 몸을 던졌다. 총소리가 울렸다.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계속 뛰어야 했다. 뒤에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숲속으로 뛰었다. 나뭇가지가 상처난 어깨를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낭떠러지 앞에 멈춰섰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계곡이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수첩은 여전히 내 품속에 있었다. 이것만은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뛰어내렸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다.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며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적어도 내 방식대로 선택했다는 것,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지막 위안이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낡은 나무 천장이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고개를 돌리자 작은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였으며 맑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자 어깨와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붕대가 감겨 있었다. 누군가 응급처치를 해준 것 같았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더니 곧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조선족이 아닌 한국 사람처럼 보였다.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이정훈이라고 소개했다. 목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침 근처에서 내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계곡 아래 나무들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까 본 여자아이는 연아라는 이름이었다. 그의 딸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부모가 탈북 도중 잡혀갔다고 했다. 연아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다. 수줍게 웃으며 건네주는 모습이 내 딸과 비슷했다. 사흘째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동안 열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깨어났다는 이정훈 목사의 말에 안도했다. 이정훈 목사는 내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총상은 관통상이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수첩이 없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목사가 초록색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물에 젖고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수첩을 돌려주며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 수첩이 무엇인지, 수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민철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보이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이게 전부라고, 이것 아니면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주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정훈 목사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연아도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만졌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는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과거가 무겁다고 해서 앞으로 걸음을 못 대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첩이든 내 증언이든 언젠가는 빛 아래 올라가야 한다고.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지자 목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다. 베이징 대사관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신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추천했다. 그곳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정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다. 중간에 여러 브로커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나는 가진 돈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목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교회에서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왜 나를 돕는지 물었다. 나는 당 간부였고 체제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목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했다.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연하가 다가와 작은 종이약 하나를 쥐어줬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행복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읽고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 내 과거에 대한 후회, 수진과 민철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아이가 보여준 순수함에 대한 감동. 이 종이약을 품에 넣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살아있다는 것,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달이 걸렸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었다. 메콩강을 따라 내려가 태국 북부에 도착했다. 그 긴 여정 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 한 번은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하며 협박했다. 또 한 번은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될 뻔했다. 하지만 이정훈 목사의 연락망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각 구간마다 새로운 안내인이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목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몸은 더욱 야위었다. 어깨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39살 박진혁은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태국 치앙라이의 작은 교회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전 머리를 자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정훈 목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챙겼다. 수첩은 여전히 품속에 있었다. 이제는 거의 해져서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것이 내가 지켜온 유일한 증거였다. 목사는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 도착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며 목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강민철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다. 최근 러시아 쪽 연락망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민철이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목사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방콕행 버스에 올랐다. 연하가 배웅을 나왔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점점 멀어졌다. 버스가 출발하며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답했다. 나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누군가의 신이든 사람의 선이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에 감사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국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아무도 총을 들고 서 있지 않았다. 아무도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인가 생각했다. 내가 39년 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여기 있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방콕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한국 대사관은 이미 문을 닫았기에 근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수첩을 다시 펼쳤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다. 이것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생길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최수진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다. 강민철도 아마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내 가족도 고통받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다. 내일 대사관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증인으로 남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사관 앞에 섰다. 경비원에게 탈북자라고 밝히자 곧바로 안으로 안내되었다. 영사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누구였는지, 왜 탈북했는지, 수첩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영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수첩을 넘겨받아 살펴보더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내로 한국행 비행기를 준비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대사관 숙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방콕의 하늘은 맑았다.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다. 평양에서는 하늘도 감시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나는 39년 동안 그것조차 몰랐다. 사흘 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현실이 실감났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한국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탈북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이야기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확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할 것이다. 수진과 민철과 내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다짐.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연아가 준 종이약을 꺼내봤다. 행복하게 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넣었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은 잊을 수 없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렸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통일부 직원들이 나를 맞이했다. 앞으로 몇 달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은 이미 관련 부서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언젠가는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낯설었지만 배움의 연속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익혔다.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사연을 들었다. 누구나 아픔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났다. 아내와 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만 할 뿐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수진도 민철도 가족도 모두 내 선택의 대가였다.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 몇 달 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구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며 생각했다. 평양에서는 당 간부로 검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걷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1년 뒤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다. 수첩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수진과 민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으로 충분했다. 뉴스에서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횡령 의혹이 보도되는 것을 봤다. 수첩에 담긴 진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아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정훈 목사는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 그리고 내 딸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철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몽골로 넘어갔고 몇 달 전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다. 너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종이약을 꺼냈다. 이제는 낡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행복하게 살라는 문구를 다시 읽었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알게 되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39년을 한 체제 안에서 살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넜다. 이제는 4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쉽지 않았다.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증인으로 남는 것,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같은 판 위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두만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다. 아무도 이 강을 목숨 걸고 건너지 않아도 되었다.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있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였다. 수진에게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이제 세상에 나왔다.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민철에게도 말했다. 너도 살아남았구나. 우리는 끝까지 이 판 위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고.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의 노을은 아름다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민철을 만나야 한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고 있었다. 이 수첩 하나가 만들어낸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여전히 증언하고 있었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